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간표 의원을 지정했고 새누리당 4명, 국민의당 1명, 더불어민주당 3명, 그래서 여야가 4명씩 이렇게 간표 의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에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른 토론이나 의사진행 발언 없이 곧바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친박계 3명이 불참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서청원, 이우연 그리고 정가빈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나오냐? 정책 의사 표시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본회의 불참을 통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런 정책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참을 통해서 예.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표시를 밝혔다. 잠시 뒤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297명이 참석을 했고 의원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기표소 앞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의원들이 지금 손에는 2가지를 쥐고 가게 되죠. 예, 명패와 투표 용지입니다. 명패, 그러니까 자기 예. 이름이 적힌 명패. 예, 내가 여기에 투표에 참석했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 용지에 가와 부 둘 중 하나만 써서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간표 의원들이 명패 수와 투표 용지 수를 맞춰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 투표에 얼마 참석했고, 왜냐하면 무효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보게 되고요. 지금 현장 기자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까지 불참해 있는 서청원, 이우연, 정가빈 의원 3명 다 친박 핵심 의원들인데요. 투표할 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겠다. 예, 현재 자,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투표는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늦게 오는 것도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지 아니면 심리적 거부감이 있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예. 네. 지금 뒷모습이라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간표위원 2명이 앉아있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해서 투표함과 명패함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저렇게 본인의 투표용지와 그리고 명패를 저렇게 하나씩 넣으면 투표가 완료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가 맞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바로 개표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데 이 숫자가 틀려질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바로 한 명씩 하는 거고 300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현장 소식에 의하면은 왼쪽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투표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서청원 의원과 이우현 의원도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커튼이라 그러나요? 장막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기표를 하고 다시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모습이 보여요. 네. 인증샷 찍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인증샷은 아마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인증샷 실제로 찍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고 본인만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명이 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줄을 많이 기다리게 서서 지난 2004년에 탄핵 투표를 국회에서 벌일 때도 35분 뭐 가량이 걸렸다고 하니까 지금 서청원 또 이우현 의원이 입장을 해서 또 줄에 서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35분, 40분, 뭐 길게 한 50분 가량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이 인증샷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국민들이 이번 탄핵 표결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명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고 의원들이 그래서 실제로 내 지역구의 의원들, 내가 뽑은 의원들이 어떤 표를 제시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만약에 국회법을 고쳐서 네. 인사의 경우에도 기명으로 하기로 한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여론재판이 언제든
야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기명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탄핵 찬성한다고 그러고서 막상 그 가서는 탄핵 반대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인증샷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매우 옹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 앞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한 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고 싶은데 여론이 겁나서 앞에서는 찬성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반대를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죠. 네. 예. 아니, 옹색하다는 표현 쓰셨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의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권한을 위임한 것은 맞지만 너무나 그 헌법 유린의 이 상황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나의 뜻과 같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민심들이 녹아있는 게 또 이번 인증샷, 이른바 인증샷 논란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미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청도 받고 있고 압박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그러한 국민 여론이 또 전화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 오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인하고 싶은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표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인증샷 차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뭐 국회법상에는 무기명, 인사 관련돼서는 무기명을 하게 돼 있다. 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라고 국회법상에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대영 앵커가 팩트체크에서도 다뤘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는 왜 과연 인사는 무기명인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외국과 달리 어떤 인사 문제를 기명을 하면 아는 사이에 또는 이런 정의적 관계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무기명을 한다. 이런 그런 얘기도 해석도 있었죠. 있는데요. 예, 그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서 과연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오대영 앵커가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개정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기명, 무기명을 지금 뭐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사태 이른바를 보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또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탄핵에 찬성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인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포착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의 표결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국회 안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기능을 했다.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히 구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높이는 그런 동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표결장에서 찬성 탄핵에 가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더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적인 여망이 지금 지난주에만 해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8%였었는데 어제 오늘은 81%로 또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5주 동안에
촛불 시위를 보면 2만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30만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에서 반대표를 했다고 하거나 그것을 만약에 나중에 알려진다라면 재선의 가능성이 위협받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표결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앵커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라고 하는 상당히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요.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들이 대표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마음에 들게 잘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의민주주의를 그럼 직접민주주의로 다 대체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 또는 차악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아무리 탄핵정국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촛불이 거리에서 지금의 탄핵정국까지 만들어놓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이 과정에 헌법기관들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는 이 자체는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위압이 오늘 탄핵 의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그렇게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국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의 소신의 문제는 결국 민심에 따라서 개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겠죠. 예, 사실은 이제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반영하기 힘든 현대사회 문제 때문에 대의민주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총선이 만일 내년이라면 처음부터 정치권이 이렇게 됐을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사실 여러 상황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광장의 민심들이 계속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한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직접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민심은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뽑은 선량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법 절차에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촉구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당이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당의 흐름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당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진성당원들, 당비를 내는 그런 당원들도 감소하는 추세고 또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건 국민들이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한다, 믿는다, 지지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 정당도 내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또는 그런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탄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보면 되고 네. 이 국민들이 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의해서 또 한 걸음씩 나가게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가 약해진 현실을 반영이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점에서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각 책임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이미 총선거하고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민심을 반영하는 반응성과 민감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제도. 그걸 우리가 알고 채택을 한 겁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이 민심과 정치권의 의지가 자꾸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걸 좀 더 좁히자. 민감성과 반응성을 좀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의원 내각 책임자가 됐건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건 개헌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탄핵 문제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이제 정말 차분하게 왜 민심과 정치권이 그동안 그렇게 거리가 있는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선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제도개혁의 형태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뭐 개헌 얘기하셨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여론은 현재까지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로는 과반 정도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권력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개헌 논의가 왜냐하면 지난 3차 담화문 때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 또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퇴진을 언급하면서 개헌안의 보수층의 정계 개편 시도 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정치권에서 오늘 탄핵이 만일 가결된 뒤라도 이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개헌이 되려면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역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정치권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직까지 길게 줄이 서 있는 지금 화면 뒤쪽으로 이제 잡히는 부분인데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네, 표결을 한 표 행사하고 나오는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간표 의원들이 저렇게 두 가지의 그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아 들고 나면 그 인원수가 맞으면 바로 개표 예.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불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가불을 짓게 돼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국회의장에게 그게 넘어가고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것을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나중에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법사위원장에게 정본이 넘어가고 이 법사위원장은 등본 하나를 청와대로 보내고 총무비서관이 받게 되는데요. 청와대 쪽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인 김관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이 두 사람이 이제 야당에서 탄핵 실무 추진 단장을 했는데요. 네. 이 두 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된 때 이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됩니다. 네, 가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법사위원장이 가는 건 새누리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회 대표자로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법사위원장이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 그러니까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전 2004년 때는 이제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청와대에 등본을 보내고 또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소추 의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박성대 기자 설명하신 대로 사실 오늘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해도 이것으로 탄핵 정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달이 걸릴지 6달이 걸릴지 최장 180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아까 김관영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이 뇌물수수죄를 강조하고 이것이 현행법상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특가법에 해당돼서 이것이 중대범죄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법률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가 그냥 우리는 탄핵 의결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탄핵을 의결했을 때 헌재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2004년에는 헌재가 그걸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 탄핵 의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권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률적 검토를 국회가 치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헌법의 위반, 6개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탄핵 찬성을 받기 위한 노력이긴 한데 이 순간 헌법재판소가 검토해야 될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어쨌든 좀 빠른 시간 내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재가 이 적어도 18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헌재가 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면 가고 있는 특검의 수사 결과 혹은 수사 진행 과정과 연계돼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재의 심리와 특검의 조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의 결과와 재판 결과까지 다 보고 할 수는 없죠. 180일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특검의 조사 진행 과정이 헌법 재판관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돼서 판단을 하는데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연계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 제2 취재진이 7명을 인터뷰를 해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어떨 것 같냐는 전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직권남용 부분,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대객들로 하여금 출연하게 했고 또 일반 사기업으로는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했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다였고요. 그 다음에 뇌물죄가 추가될 경우 이거는 중대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뭐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자 뇌물죄나 뇌물죄나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직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뇌물죄는 중죄이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만약 하게 되려면 대면 조사를 해야 되고 이미 특검도 의지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뇌물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탄핵이 훨씬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뇌물죄의 사실 인정의 증거 다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그때 가서 그러면 이 뇌물죄 부분은 빼도 된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 과정에 이건 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그럼 오늘 그때 단축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을 심리 중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해서 기소를 했을 때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건 빼도 나머지 죄는 충분히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관 7명의 전직 헌법재판관 7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2004년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양상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아주 평온하다고 할 정도로 질서 있고 뭐 조용하게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데 2004년에는 전혀 저런 모습이 아니었었죠. 예를 들면 3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다 제출한 다음에 12일 날 그러니까 거의 72시간을 채우기 직전 새벽에 이 표결을 할 때 있었으니까요. 그때 뭐 몸싸움도 벌어지고 또 단상도 점거했고 그리고 또 뭐 표결 막으면 또 네.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화면이 12년 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표결하는 모습이고, 네, 그 박관용 국회 당시 의장 모습이죠. 저 때와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당시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어거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기각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그 민심을 얻고 비록 47명밖에 안 되는 원리민주당 의원이지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어요. 본회의 단상 정도까지 해도 그거를 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탄핵하라는 여론이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비박계, 적어도 30명 가까운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똘똘 뭉쳐서 탄핵 안 된다고 했으면 저렇게 평화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탄핵 상정 자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비박계가 찬성으로 돌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저렇게 되니까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못하고 자유투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싸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런 두 가지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당시에도 여당보다 야당의 의원 수가 많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야당이었다는 점은 또 유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강하게 저항했던 모습 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게 12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 당시 처리 때 국회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탄핵에 반대했던 여론이 53.9%로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통계를 인용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은 81%이다 보니 이 12년 사이에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만큼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탄핵의 이유가 되는 또 소추하게 되는 그 제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소추안을 그 김관영 의원이 쭉 12개의 헌법 위반 사항과 5개의 법률 위반 사항들을 열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2004년 2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송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당시 그 전에 창당이 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됐습니다. 당시에 선관위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이 발언을 계기로 이제 당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제 이유로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법 위반이라고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만큼의 중대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래서 김관영 의원이 대표 제안 설명한 이 탄핵안이 중대 범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중대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리적으로 승리 가능한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2004년에 기각했을 때 불과 68일 만인가 기각을 63일 만에 기각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 헌법재판소장이 1월에 31일자로 그만두게 되고 3월이 되면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러면 7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 얘기대로 좀 오래 걸리면 7명이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헌재 소장이 내가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 좀 마무리 짓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로서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고성욱 박사님께서 거론했다시피 지금 혐의라고 할까요? 그게 무려 17가지인데 아까 박 기자님이 얘기했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또 이런 것들을 제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명백하게 범죄로서 인정이 되고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분명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다라면 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1월 31일 전에 결정을 마칠 수도 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오늘 가결될 경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경우 이 헌법재판소장이 1월 30일 날 임기를 마치면 임기를 마친 뒤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으냐 그런 권한까지도 대행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가능도 하고 그런 전례는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미연에 좀 피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 광화문이건 전국적으로 이 한국에서만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